그 인원이 무려 55만 명에 달했는데 55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공산당 당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미친놈이네 그냥. 이들은 고문을 통한 자백으로 허위 혐의를 뒤집어 쓴 채 즉결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말도 안 돼. 고트발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형된 공산당원들, 특히 공산당 지도자들의 시신을 매우 잔혹하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소라 애각도로를 채우는 재료와 섞는 방식으로 아니. 굉장한 모욕감을 줬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하겠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형된 자들을 완전히 뇌 속에서 지워버리고 공산당 저항 세력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고죠.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지? 하지만 이런 숙청은 비단 체코슬로바키아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폴레사프 비에로트, 불가리아의 볼코 체르벤코프 등 스탈린의 개라고 불리던 소련의 하수인들, 스탈린주의자들이 각국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련 체제에 저항하며 자신의 세력이 이업이 되는 사람들을 대규모 숙청으로 이렇게 다스렸는데 반드시 이를 지원해주는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뭘까요? KGB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비밀 경찰입니다. 비밀 경찰. 비밀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거. 스탈린은 소련의 엔케베데와 같은 비밀 경찰 조직을 동유럽 각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을 철저하게 하나둘 감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들은 반체제 인사 그리고 저항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전화 도청, 우편물 검열, 감시 카메라 설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각 체포해서 구금,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저 얼마나 숨 막히겠어요, 일상이. 하여튼 비밀 들어가는 것들은 제일 수상한 거예요. 맞아. 교수님, 동유럽에 있는 저 비밀 경찰들 중에 좀 가장 악명 높았던 게 뭐예요? 예, 여러 비밀 경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1948년 설립된 헝가리의 비밀 경찰 기관인 AVH, 즉 국가보안국입니다. 이곳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국가보안국의 본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악명 높은 기관의 본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평범해 보이지만 이곳의 지하에서는 체제 이업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아요. 끔찍하고 소름 무서워요, 돋죠. 진짜. 또 내부에는 가혹한 고문을 가했던 여러 개의 신문실이 자리하고 있는데 피의자들은 신문실에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야 했으며 이러한 자백은 조작된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냥 잡아다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소련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기다렸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곳, 강제 노동 수용소. 그중 가장 악명이 높은 것은 헝가리의 레치크 수용소가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저런 수용소가 있었구나. 자, 이곳에서는요, 소련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로 간주된 정치범들을 법원의 판결 없이 강제 수용을 했는데 그 인원이 약 1,300명에서 1,700명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수감자들은요, 지독한 노동에 시달려 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근처 채석장에서 약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채굴 작업을 해야만 했었죠. 게다가 음식이 제대로 이렇게 제공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속의 버섯, 새싹, 뿌리, 열매, 심지어 도마뱀, 달팽이까지 스스로가 먹어가면서 버텨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리아 씨, 레치크 수용소가 또 악명이 높은 이유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경비원들입니다. 이제 경비원들은 호감자를 이제 미워야 해야 한다. 미워야 한다. 네, 미워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채찍과 곤봉으로도 무차별 구타하기도 하고 또 뭐 전기 고문, 물 고문 아주 잔혹한 고문을 했는데 100년 넘게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즐긴 것 같아 나중에 저는. 그냥 즐긴 거예요. 자, 스탈린식 숙청.
기반한 이러한 잔혹한 처벌 방식은 동유럽 전역에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잔인하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탈린의 독재자들은 교육에도 손을 뻗치게 됩니다. 바로 동유럽 사람들을 뼛속까지 소련화시키겠다. 사상. 교과서를 개정한 것이죠. 그리고 언어 정책도 강력하게 시행을 했는데요. 동유럽 국가들 모두 러시아어를 필수 교과 과목으로 만들었고 자국어를 쓰는 시민들이 보이면 어김없이 또 처벌을 했다라고 와. 알려져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뿐 아니라 그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보여준 지도력을 찬양하는 내용을 다룬 소설, 그리고 그의 정치적 업적을 극찬하는 시 등을 번역해서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각 지역에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탈린 숭배를 주입시킨 건 모두 스탈린의 스스로 개라고 자청했었던 동유럽의 독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은 독재자들을 앞세워서 동유럽을 더욱더 압박해 나가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체제를 스탈린식 경제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소련은 먼저 동유럽의 집단 농장화를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국유화. 네. 그래서 자신들의 농장을 강제로 빼앗긴 농민들은 농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자신이 갖지 못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일을 건성으로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내 네,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예. 일한 만큼 수익을 다 얻지를 못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 이에 일부 농민들은 자신의 가축과 곡물을 국가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겠다. 일단 먹고 맛있겠다라고 하면서 어. 가축을 죽이고 곡물을 불태우는 일까지 그래.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요, 우유에 이제 물을 좀 섞는 거지. 희석해가지고 그 강제 할당량을 좀 채운 적도 있고요. 또 곡물 같은 거를 이제 좀 미리 숨겨놨다가 경찰들을 좀 매수해서 피한 적도 있고요. 뇌물 줬구나. 그렇죠. 자, 이렇게 재배된 동유럽의 농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품질 망했겠죠. 최악이죠. 그렇죠. 망했겠죠. 당연히. 우유에 물 탔다는데요? 네.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나마 쥐어짠 이런 농작물 중에 상당 부분은 소련에게 전쟁 배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돼 갑니다. 특히 헝가리는요, 약 700만 톤의 밀과 호밀, 보리, 옥수수를 생산했는데, 그런데 그 소련군이 이 중에 약 400만 톤을 가져가 버립니다. 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수탈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뭘 먹어요?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집단 농장화로 생산량이 과거보다 한참 떨어진 상태였던 헝가리의 경우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스탈린이네, 스탈린. 스탈린. 네. 스탈린. 그런데 이 동유럽의 경제를 시청하게 한 스탈린의 정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공업을 국가 우선 정책으로 삼게 되면서 기본적인 의류, 식료품 이런 소비재 산업들이 굉장히 뒤처지면서 부족해졌겠죠. 이렇게 되자 소련을 당연히 원망하는 소리가 좀 커지게 그쵸. 되겠죠. 요즘 서유럽은 점점 잘 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스탈린은 아주 의외의 행보를 보입니다. 의외. 바로 동유럽 국가들을 달래주기로 한 것이죠. 오. 그것이 바로 소련판 마샬 플랜, 바로 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인 코메콘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코메콘은 1949년 1월 25일에 소련의 주도하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6개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물자, 설비 등을 교환하고 원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자, 한마디로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산 국가들끼리 서로 돕는 경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만든 것입니다. 뭐야? 병 주고 약 주고야? 아, 이런 거에 당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맞아. 예, 맞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 처음에 이렇게 코메콘이 창설됐을 때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소련의 원조를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스탈린의 숨은 속내는 따로 있는 거죠. 그쵸. 아, 그거 아니에요? 소련 힘들어, 좀 도와줘.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더 힘들어. 그 비슷한 그 맥락인데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국가의 주요 자원, 그러니까 석탄, 철광석 등을 소련이 굉장히 저렴한 값으로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련의 자원은 동유럽에 어떻게 팔렸을까요? 엄청 비싸게요. 정답입니다. 비싸게. 예, 맞습니다. 비싸게. 자, 이건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와 서방 국가들에게 서로 수출했었던 상품들과 가격 비교를 나타내는 편인데요. 일단 역청탄의 경우를 보면요. 서방 국가한테는 32마르크에 수출합니다. 반면에 동유럽 국가들에게는요. 50.2마르크로 와.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출했던 것이죠. 또 석유 역시 서방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은 가격으로 동유럽 국가에 수출합니다. 2배네. 이 외에도 강석, 알루미늄 등 다양한 상품들을 코메콘 가입국에 있어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을 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동유럽 국가들을 완전 호구로 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다. 자, 이런 코메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밌는 만평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소련을 고양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빨간색 보이시죠? 코메콘 가정안, 폴란드에서 온 버터, 불가리아에서 온 야채, 헝가리에서 온 고기, 체코에서 온 꿀,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매즈. 매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이렇게 소련은 코메콘이라는 기구를 설립해서 자원 수탈을 강행했는데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까지 완전히 이제 종속시키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와주진 못할 진짜 망정 엄청 초반에 가져갔네요. 뭐 그렇게 도와주는 척하더니 다 쓸어가네. 맞아, 그쵸? 맞아. 도와주는 척하더니. 그런데 이렇게 소련이 동유럽을 완전히 장악해가며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 소련을 위협하는 막강한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서방에서 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나토? 나토? 예, 예, 나토. 나토. 예. 예. 맞습니다. 나토입니다. 아,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원국 한 국가가 무력 공격을 다른 국가들한테 당했을 경우에 다른 전체 회원국이 맞아. 공격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기구. 예, 정확합니다. 예, 이들 국가들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을 했었고, 자 이렇게 되자 소련은 미국의 나토 창설이 자신들을 겨냥한 적대적인 군사 동맹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것이죠. 맞아요. 나토 창설로 미국과 소련의 기싸움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1953년 소련에는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30여 년 동안 소련의 독재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스탈린이 갑자기 사망했어요. 네. 소련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죠. 엄청난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왜요? 됩니다.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맞습니다. 스탈린 죽음 이후에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스탈린 이후로 후계자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니키타 후르쇼프입니다. 자,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후르쇼프가 소련의 최고 지도자로 집권한 뒤에 소련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지? 1955년 5월 9일 동유럽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었던 소독이 나토에 가입을 한 겁니다. 아우. 이로써 나토의 방위가 소련을 더욱더 좁혀오게 되자 소련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 대책이란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뭐 만들자? 오, 우리도 만들자. 네, 소련이 뭐- 우리도 뭐 대항할 만들자 기구를. 합니다. 예. 자기도 연합국을 만드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서 1955년 5월 14일 바로 나토에 대응하기 위한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동맹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하게 된 겁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안에는요,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까지 총 8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 국가들로 이루어진 군사 동맹 조약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조약의 서명국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유럽 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들과 합의를 거쳐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한 모든 수단을 통해 공격 대상인 국가를 즉각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거의 비슷한데요, 나토. 네. 나토랑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소련은 군사 동맹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 내에서 반란이 혹시 발생하거나 서방 국가들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 후르쇼프는 동유럽 내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행보를 펼치게 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모르겠는데. 그 이전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스탈린. 네. 스탈린은 깔아 뭉개기 시작해요. 예, 격하운동. 스탈린을 내리까는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탈린을 강력히 비판하는 작업을 동유럽 지도자들 난리 났겠죠. 스탈린 개들이 많은데 저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스탈린 덕분에 독일을 이긴 것이 아니라 스탈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스탈린은 천하의 악당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독재자다. 근데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뭐가 맞다는 거야? 그렇죠. 아 근데 왜 스탈린을 갑자기 비방하기 시작한 네, 좋으신 질문인데 스탈린은 집권 내내 자신을 신격화하며 개인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련 전역에는 스탈린의 초상화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노래도 그럼- 부르는데요, 뭐. 예, 모든 정책은 마치 스탈린의 영감, 스탈린의 구상에서 나온 것처럼 선전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스탈린의 그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후르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탈스탈린화, 스탈린 격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서 후르쇼프는 스탈린의 개들이라고 불려졌었던 동유럽 지도자들을 청산하고 네. 교체가 되게 됩니다. 어우, 저 고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결과 스탈린의 대표적인 꼭두각시 헝가리의 라크시마차시는 마차시. 약 7년간의 독재 정치를 끝내고 총리직에서 이제 쫓겨내려옵니다. 와. 드디어. 자, 폴란드에서도 스탈린의 등에 업고 10년간 독재했던 볼레slav 비에르투 여기도 사망을 하게 되고 어우. 또 후르쇼프의 지지를 얻은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정권 교체가 되게 됩니다. 어우. KGB입니다. 크레물린의 검은 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죠. 드디어 나오네요, KGB. 프루시초프가 새로 만든 이 KGB는 소련의 주요 보안 기관으로서 국내외 정보 수집, 반체제 인사 단속, 그리고 해외 첩보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이야. 이나 씨, 소련 사람들한테는 이 KGB는 어떤 이미지예요? 엔케베드를 비교하자면 엔케베드는 약간 좀 유니폼 같은 거 입고 무서운 이미지 보이지만 KGB 경우에는 투명 인간이에요. 일반인처럼 입고 행동도 똑같이 하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복 같은 게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예? 사법 경찰이네요. 없어요. 네, 유니폼 같은 것도 없고. 그게 진짜 무섭다. 사람들끼리 서로 못 믿겠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KGB끼리는 알아요? KGB라는 사인 같은 거 있지 있을 않을까요? 거 있지 않았을까? 야,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 나 KGB야.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밀고 하지 마. 뭐 이런. KGB는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니까. KGB가 창설된 직후에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진영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은 더더욱 첨예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KGB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시. 첩보. 예, 첩보. 어느 나라를 미국. 예, 맞습니다. 미국을 바로 견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도 역시 소련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최고의 첩보 조직을 내세우는데 바로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그렇다면 냉전 시기에 KGB와 CIA의 치열한 첩보전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점령하게 될까요? 진짜 세기의 대결이다. 냉전 시기에 KGB와 CIA는 서로의 국방력을 탐색하기 위한 공작에 가장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냉전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에는 올리에크 펜콥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련의 고위 군사 간부였죠. 그런데 KGB가 펜콥스키의 아버지가 러시아 내전 때 반혁명 세력에 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펜콥스키는 KGB 때문에 승진에 실패하고 소련에 대한 충성심까지 의심받게 되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앙심을 품은 펜콥스키는 소련의 환멸을 느꼈고요. CIA에 소련의 기밀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펜콥스키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KGB 요원들의 신원부터 탄도미사일 설계도, 미사일 배치, 현황, 핵연료 보관소 등 소련의 1급 군사 기밀들을 모조리 CIA에 제공했어요. CIA가 군사 기밀을 빼돌리던 1962년에 CIA에서 접수한 정보가 세계사를 크게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련의 KGB와 미국의 CIA 사이에서 자존심을 걸고 첫 번째 대결을 펼친 이 사건은 바로 쿠바 미사일 사태였습니다. 자, 이건 소련이 비밀리에 쿠바에 건설하고 있던 그 미사일 기지의 모습인데요. 이 미사일 기지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의 발사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미국의 정찰기가 포착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완전 경악하죠. 바로 미국 바로 밑에다가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미국이 느꼈을 위협은 지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쿠바에 있는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 영토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느껴지죠. 플로리다 진짜 가까워. 쿠바와 미국과의 거리가 약 150km였기 때문에 핵탄두를 발사하면 단 8분 만에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붙어 있는 것이죠. 8분 만에. 의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쿠바에다 미사일 기지를 왜 줘? 미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요. 너무 보이잖아요. 예. 저기서 미사일 쏘면 끝이죠, 정말. 그냥 저거는 그냥 미국을 위한 기지잖아요. 그치, 미국을 겨냥한 거죠, 완전. 바로 도발 아닌가 그냥? 도발이죠. 그래서 미국은 소련이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면 아예 쿠바를 침공할 각오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야. 그래야지 뭐 어떻게 저거. 예, 그래서 미국 정부는 쿠바를 봉쇄하고 대규모의 군 병력을 소집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핵탄두 미사일 탑재를 해놓고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진짜 핵전쟁 일보 직전이야.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아니 배하고 같이 나란히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 비행기를 실은 배는 비행기가 아닌 배에 것 같아요. 꽂혀 있는 거예요, 뭐. 저 배가 폭격기가 가득 담긴 상자를 싣고 쿠바 해상을 지나가는 소련 화물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짝 붙어서 정찰 비행을 하는 것은 바로 미국 공군의 전투기인데요. 아 서로 다른 야, 그냥 바로 저게 공격할 수 정찰이에요? 있네. 저게 정찰이에요?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정찰이라고? 아, 해봐 이건데? 뭐해? 이거잖아. 니네 뭐해? 이건데? 예, 소련의 공격 무기가 쿠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미국 공군이 견제하는 상황이었죠. 와.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당장 전쟁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스파이였던 펜콥스키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쿠바 미사일 기지의 실상이었습니다. CIA가 이전까지 소련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이 설계한 만큼의 사정거리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쿠바 미사일 기지에서
그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도 얻어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네요. 실제로는 기술력이 많이 딸렸다. 예, 예. 펜콥스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케네디는 소련과 협상을 택합니다. 소련의 후르쇼프가 미국이 그 튀르키예에 배치해둔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하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받아들인 것이죠. 와. 이때 CIA가 소련의 그 미사일 전력 실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서 치명적인 핵전쟁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저런 펜콥스키 같은 스파이가 아니었으면 진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핵전쟁의 위기는 피했지만 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 소련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더 첨예하게 팽팽해집니다. 그러던 중 CIA에게 굴욕을 당했던 이 KGB한테 희망을 주는 스파이가 등장을 했어요. 뭐지? 바로 미국의 올드리치 에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 또 미국인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은 또 이제 소련 편이라는 거야? 예. 그렇지 되는 것 않았을까요? 같은데요? 흐름상으로. CIA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올드리치 에임스는 이 기밀 문서를 다루는 엄중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관련된 공작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올드리치 에임스는 갑자기 CIA의 기밀 문서들을 KGB에게 파는 스파이가 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0년 동안 CIA에 있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 정답. 규현 씨,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리치, 올드리치. 올드리치. 뉴리치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KGB에 예, 돈을 많이 받고 팝니다. 플렉스를 위해서 예. 오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 혜성 씨, 어느 날 KGB 요원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할머니 연인을 스파이랑 위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정말 너무 많이 갑자기 조직을 바꿔버렸어요. 예, 혜성 씨 일단 오답 처리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일단 오답? 예, 이 비슷해요? 힌트가 있는데요. 혜성 씨가 방향은 잘못 잡았지만 이 개인사였습니다. 개인사? 개인사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개인사. 개인사 드라마, 막장 드라마. 정답. 혜성 씨, 정답. 불륜을 하게 돼서 예, 돈이 이혼 위자료가 필요했어요. 이혼 위자료. 정답입니다. 아, 이게 맞아요? 이혼 위자료예요? 예, 에임스는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새 연인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려면 그 전 부인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우리나라 돈 3,500만 원이 없어서 나라를 팔았다고요? 이게 진짜 맞아? 말도 안 돼. 그래서 돈을 받고 KGB에게 그 기밀 문서를 팔아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임스는 이 기밀 문서들을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사탕이에요. 아하, 땡입니다. 사진을 볼까요? 우체통을 보면 에임스가 KGB 요원을 만날 때 남긴 어떤 비밀 암호가 있는데요. 우체통을 보면 있다고요? 예, 우체통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뭐 부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요? 예. 저 우체통 위치 너무 생뚱맞아요. 뒤에 나무가 막 잘려 있는데? 그거는 그게 그냥 아닌 것 가지치기 같아요. 한 거예요. 뭔데요? 저 하얀색 무슨 이렇게 분칠 같은 거요? 위에? 어디 스크래치가 있죠? 저 독수리 위에. 저거는 에이 저 정도는 뭐. 저걸로? 지원 씨, 정답입니다. 저거예요, 진짜? 예. 설마 그 했는데. 에임스는 KGB 요원과 이 만남이 필요할 때마다 사진처럼 우체통에 하얀 분필로 표시를 남겨놓은 거예요. 와, 지원 씨 진짜 똑똑하네요. 예. 정말 스파이의 자질이 아주 다분하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 에임스는 KGB에 어떤 정보를 주로 넘겼어요? 네, 에임스는 주로 소련 내부에 있는 이중 스파이 명단을 이렇게 KGB에게 넘겼죠. 에임스가 넘긴 인물들 가운데는 엄청난 거물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드미트리 폴리아코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군 정보 총국 간부여서 소련의 고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폴리아코프는 소련의 군사 기밀을 여러 가지로 빼돌렸는데 특히 CIA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에임스가 고급 주택이랑 고급 차를 사는 걸 보고 CIA에서도 의심스럽다 이랬거든요.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 갑자기 고급스러워. 우리가 주는 월급이 딱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CIA는 에임스를 감시한 그새 KGB 요원이랑 만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에임스는 정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유, 결국 불륜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다가 잡혔네요. 이렇게 KGB와 CIA의 스파이들은 서로 쫓고 쫓기면서 서로 정보를 캐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KGB와 CIA는 뛰어난 스파이를 육성하고 상대 진영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스파이를 심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KGB는 전 세계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쳐 있어서 한창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스파이를 포함한 KGB 소속 인원이 무려 48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다. 그럼 교수님, KGB가 막 영화에서는 막 희귀한 막 무기들도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 스파이들이 그런 무기들을 쓰나요? 예, KGB 스파이들이 CIA 스파이들보다 더 뛰어났던 분야가 바로 독특한 무기를 사용해서 은밀히 암살 작전을 펼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세신이네. 예, KGB 스파이들이 사용했던 암살 기구들은 몇 가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무시무시하겠는데. 특이하잖아. 자, 장갑에 총이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요.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아주 작은 총알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서 총이 나가는 거네. 야, 저거. 자, 이건 펜처럼 생긴 총인데 펜촉 대신에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었어요. 와. 네,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뭐야? 립스틱 아니에요? 립스틱 안에 총을 넣었어? 예, 이것은 4.5mm 립스틱 케이스 안에 실탄이 딱 한 발 장전되는 총이었어요. 예, 주로 KGB의 여성 스파이들이 적을 유혹한 뒤에 제거하는 데 사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립밤 발라준 척하면서 하나 보다. 앞으로 립밤 꺼내는 사람들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실수로 자기가 바르다가 가버리면 어떡하냐. 와. 이렇게 유장한 총들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몰래 숨기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었죠. 기발하다. 박상무 기자님, 또 KGB가 사용했던 무기들 중에 독특했던 총이 좀 있나요? 네, 그 사망자의 사인을 밝히기 어려웠던 총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시죠. 뭐야? 네, 사진을 보면은 총구 앞에 작은 원통이 달린 가스총이거든요. 총산가스? 방아쇠를 당기면 그 앞에 있는 작은 유리관이 깨져서 청산가리 가스가 퍼지는 그런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청산가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가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검할 때쯤 되면은 그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KGB 스파이들이 쓰던 기발한 아이템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한 경매장에서는 KGB 요원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지하라고 소개된 그 물품이 있어요. 경매장이요? 네, 깨물면 독이 이렇게 펼쳐가지고 몸에 자살 장치라고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었어요. 적한테 붙잡혔는데 너무 힘들거나 네.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저거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도. 예. 고문당하다가 이렇게 막 딱 깨물고 뭐 죽잖아. 그런데 KGB가 CIA와 치열한 대결을 펼치던 냉전이 끝나갈 무렵에 KGB의 치명적 위기는 정작 CIA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KGB의 위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KGB의 수장이었던 블라디미르 크루치코프를 필두로 한 다수의
KGB 요원들이 있었는데요. KGB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를 크림반도에 있던 별장에 감금하고 모스크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 명이서.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이 쿠데타를 정당화하려고 했죠. 하지만 KGB의 쿠데타는 실패하고요. KGB 주요 인사들은 반역 세력으로 몰려서 오히려 체포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KGB가 일으킨 섣부른 쿠데타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 소련 체제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결국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이후에 소련이 무너진 여파는 고스란히 KGB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KGB 어떻게 되나요? 낙동강 우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예. 결국 해체네. 러시아 혁명 이후에 소련의 역사와 발자취를 함께하면서 세계사를 뒤흔들었던 소련의 비밀 경찰이 결국 소련의 몰락 과정과 함께 무너지게 된 셈입니다.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예. 그 전에도 그렇고. 이후에 KGB는 FSB라고 하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 FSB는 구성이 약 35만 명으로 알려진 대규모 조직이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비밀 공작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위협한다는 혐의로 FSB와 연루된 러시아 셰프가 체포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어쨌든 이름만 바뀌어서 계속 이름만 계속 바뀌어. 그 후손들이 계속 뭔가 이어나가고 있는 느낌인데? 예. 오늘은 소련이 수립되고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의 붕괴까지 소련의 역사가 격동하는 동안에 비밀경찰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몰랐던 소련 비밀경찰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고르바초프 시절부터 빠르게 그 자본주의에 눈을 뜬 올리가르히가 옐친 정부가 완전한 자본주의를 도입하자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세력을 더더욱더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가르히는 싼 값으로 은행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개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은행을 1,400개 세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확장하든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든 일단 필요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은행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은행 세운다고 돈을 벌어요? 당시 옐친 정부는 은행 감독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틈을 따서 올리가르히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면서 각종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을 부추겨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1993년 연평균 이자율이 7%였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 매월 25%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매월. 은행에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죠, 계속. 손해죠, 그냥. 그러니까 이자를 받아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예금자에게는 이득이 없었죠. 하지만 올리가르히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을 부추겨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게 만든 거예요. 일리아 씨, 올리가르히는 은행 자본을 가지고 또 어떻게 돈을 벌었죠? 또 이제 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경제가 열려 있으니까 달러도 러시아에 들어갔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루벨이었던 어느 정도의 돈을 받고 바로 이번 주에 주말에 1달러가 100루벨이 돼요.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루벨을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환전하면서 계속 어마어마한 루벨화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런데 서민의 푼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민의 푼돈보다? 국가의 돈? 맞습니다. 바로 정부 부처가 굴리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그 민간은행은 국가기관의 돈을 위탁받는 기능을 했는데 올리가르히는 고위 관료한테 뇌물을 주고요. 그 해당 부처의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부의 돈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번 대표적인 올리가르히가 있었는데 모스크바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도시의 그 자금을 끌어들였던 블라디미르 구신스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시장에 취임하게 되니까 구신스키가 세운 은행에 모스크바 시의 자금을 다 몰아주었고요. 구신스키는 그 돈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국채 등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던 것이죠. 또한 이 돈으로 건설 회사도 설립했는데 역시 그 시장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모스크바의 수많은 건물 공사를 수주해서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부동산까지 섭렵을. 예. 건설업을 했네 또. 예, 신흥재벌 올리가르히는 결국 자기의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서민의 피 같은 돈은 물론이고 부패한 정권과 함께 나라의 돈을 이용해서 거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김지영 교수님, 이 시기에 러시아에 처음 도입된 게 따로 있다면서요? 네, 1994년에요. 러시아 최초로 이제 ATM 기계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걸 도입한 사람이 바로 이 구신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 ATM 기기가 깔렸고요. 네. 그럼 개인 카드가 생긴 건가요? 생기기 시작한 거죠. 카드, 신용카드. 네. 이렇게 은행을 통해 자금줄을 얻은 올리가르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부를 장악하는 새로운 방법을 손에 거머쥐게 되는데요. 바로 국영기업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영기업을요? 예. 당시 옐친 정부는 충격요법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을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민영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었죠. 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옐친 정부는 러시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이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그 제도란 바로 바우처, 즉 일종의 그 주식 매입 증서를 전 국민에게 뿌리는 것이었어요. 바우처? 바우처는 이렇게 쿠폰 형태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무료 아니면 싼 값에 배포를 했습니다. 무슨 뭔데? 네, 만 루블. 이건 이 바우처가 1만 루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약 19만 원에 해당한다는 뜻이었고요.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민영화의 정당성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좀 기대에 부풀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예.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당시만 해도 대부분 러시아 국민들은 주식이란 게 뭔지 그치. 전혀 몰랐던 거예요. 주식이 뭐고 배당이 네. 뭐고. 그보다는 당장 이 생활이 쪼들리니까 이 받은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꿔서 생필품을 사는데 쓰거나 아예 그냥 보드카 몇 병 받고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우처를 막대한 규모로 모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과연 누구였을까요? 올리가르히. 예, 바로 올리가르히였습니다. 이들은 그 서민과 달리 바우처를 얻어야 기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올리가르히는 바우처 쟁탈전에 나서게 되는데 어떤 일이 당시에 벌어졌는지 상황을 취재한 기사가 있습니다. 바우처마다 싸움이 벌어졌고 가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였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찰, 폭력배 등을 동원하는 온갖 방법을 이용했다. 협력하지 않던 사람들은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살인까지요? 예. 이렇게 그 올리가르히는 바우처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속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버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뜻을 이루었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치러져야 될 국영기업의 매각 과정이 올리가르히에 의해서 은밀하고 아주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올리가르히는 옐친 정부가 국고 부족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자기들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영업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1995년에 이루어진 주식담보대출 경매라는 방식입니다. 주식담보대출 경매 방식은요, 핵심 국영기업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잡았던 기업의 주식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이었죠. 못 갚을 걸 아는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올리가르히는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할 만한 꼼수를 부립니다. 뭐지? 경매에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갑자기 경매날 공항을 폐쇄해버리거나 도로를 마비시키는 등 다른 참가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게 근데 꼼수예요? 예? 그렇죠. 너무 대놓고 통제 길 막고 이게 꼼수는 아니죠. 무력이죠 그냥. 그러면 백꼼수라고 하죠. 네. 심지어 이 기업을 사들일 때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와. 나올 거라? 예,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공항공사나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을 하루아침에 개인이 와, 헐값에 말도 안 돼. 넘겨받은 셈이었어요. 그게 가능했구나. 근데 일리아 씨 옐친 정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은 옐친 정부가 부패했다는 얘기죠. 그냥 돈을 밝혔다고? 그렇죠. 예, 이제 그 당시는 옐친 본인이 이미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거의 없는 대통령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올리가르히가 기업을 독식하게 이제 방관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어차피 돈을 못 갚을 테니까. 그렇죠. 예. 대외무역부에서 일하다가 퇴사를 하고 은행을 설립해서 운영하던 그 올리가르히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때 경험을 살려서 주식담보대출경매 방식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이었어요. 포타니는 은행을 운영할 때 자기가 일했던 연줄을 동원해서 무역부의 자금을 끌어들였고요. 또 40개가 넘는 러시아 그 대형 무역회사들이 자기의 은행을 이용하도록 했던 것이죠. 포타니는 은행 사업으로 2년 만에 3억 달러, 현재 가치로 8천억 원에 이르는 더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예, 특히 그 크레물린과의 행정실장과 친분을 맺어서 한때 정부 예산의 60%를 확보하게 됐어요. 이렇게 얻은 자금으로 포타니는 주식 경매, 대출 경매를 통해서 러시아의 최대 니켈 회사를 1995년에 1억 7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4,800억 원에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회사의 순이익이 무려 12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조 4천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완전 헐값에 팔린 셈이죠. 이 같은 방법으로 슈퍼리치 반열에 오른 또 다른 올리가르히가 있는데 바로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호도르코프스키. 자, 그는 당시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2%를 갖고 있던 석유회사 유코스의 지분 79%를 3억 9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약 8,700억 원에 사들였는데 2년 후에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매입액의 30배로 커졌어요. 특히 이 회사는 직원 월급을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었고 무려 35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9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에 시달렸지만 호도롭스키는 채무 변제 없이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그는 2003년에 150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35조 3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러시아 최고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죠. 35조 3천. 말문이 막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신흥재벌 올리가르히가 국영기업을 독점하고 엄청난 부를 손에 거머쥘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러시아 최고 권력자인 옐친 대통령을 뒷배로 뒀기 때문이죠. 특히 옐친과의 각별한 친분을 다졌던 올리가르히가 바로 보리스 베르조프스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베르조프스키는 옐친의 개인 계좌에 엄청난 돈을 꽂아 넣기로 유명했고요. 심지어 그 옐친 대통령의 딸에게까지 외제차를 선물할 정도였어요. 베르조프스키는 옐친과의 이런 커넥션을 통해서 사업 이권도 계속 획득해 나갔고요. 자동차 회사, 은행, 통신회사, 신문사 등을 비롯해서 러시아 텔레비전 방송인 채널 1을 그 회사의 지분 49%까지 옐친의 서명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손쉽게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미디어까지 손을 뻗네요. 예.
저 일리아 씨, 옐친이 국영 방송까지 넘긴 이유가 있나요? 있죠. 일단 그 안에 옐친의 계략이 숨겨져 있었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옐친 정보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대항해야 한다는 이제 의도로 계속 옐친은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 수준까지는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옐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자,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부를 거머쥐고 있던 신흥재벌 올리가르히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옐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1996년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옐친이 재선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때 옐친의 인기는 어땠을까요? 바닥이겠죠. 지금 민심이 무슨 살기가 힘든데. 예.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옐친의 지지율이 단 8%. 야, 한 자리 숫자를 기록했어요. 최악의 대통령이네. 예. 심각하네. 근데 거기다가 희망을 건 올리가르히도 대단하네요. 예. 옐친에게 또 다른 문제가 혹시 있었나요? 옐친이 아주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심근경색이었는데요. 당시 옐친 측근들은 본인이 재선을 포기하고 최측근을 후계자로 세울 거라고 예상했을 정도로 건강이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도 재선을 도전한 이유는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거지 뭐. 사실상. 이렇게 옐친의 이미지가 이 정도로 그 땅에 떨어져 가고 있던 이때 민중의 불만을 등에 업고 다시 부활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당원들이었죠. 소련 붕괴 뒤에 거센 개혁의 흐름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이 공산당원들이 드디어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 개방하다가 다 예. 망했으니 돌아가자 그렇죠. 이거네요. 그 결과 1995년 12월에 치러진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이 공산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서 제1당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옐친 정부의 여당은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이 얼마나 큰 원망을 품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공산당에서 이 옐친에 대적할 만한 후보가 있었어요? 예, 당시 그 개인 소유의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 나라의 것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펼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당 당대표 겐나디 쥐가노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급부상하게 되죠. 이 쥐가노프는 실제로 총선거에서 공산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니까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죠. 이때 이 쥐가노프의 지지율은 무려 20%를 넘는 그런 지지율을 올렸고요.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었죠. 야, 그러면 교수님, 이 올리가르히는 노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만약 옐친이 무너지면 공산당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다 국영을 뺏길 맞아, 거예요. 그렇죠. 소유재산 다 뺏기는 이건 거잖아요.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무조건 것입니다. 막아야 되네. 예, 옐친과의 운명 공동체가 된 올리가르히는 옐친을 무조건 재선에 성공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때 올리가르히는 러시아의 부를 장악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계획합니다. 바로 자기들이 가진 돈을 이용해서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하기로 한 것이죠. 바로 옐친의 킹메이커 7인방이었습니다. 와. 예, 먼저 7인방의 대표격인 인물은 옐친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베르조프스키였는데요. 그는 자동차 업체와 석유기업, 니켈 회사, 은행, 신문사, 방송사, 항공사를 소유할 정도로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다 가지고 있네. 제일 많이 갖고 있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은행으로 신흥재벌이 된 구신스키도 은행을 비롯해서 방송국, 신문사 등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이었죠. 구신스키. 또 포타니는 은행과 함께 니켈 회사를 소유했는데요. 1994년 매출액이 현재 가치로 7조 7천억 원대를 기록한 러시아 최대의 니켈 회사였습니다. 금융과 석유 재벌로 통하는 호돌콥스키가 소유한 세계적인 석유 회사 유코스 역시 1996년 당시 러시아 기업가의 재계 순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야. 마찬가지로 금융과 석유 재벌이었던 프리드만 그리고
금융재벌 아벤과 스몰렌스키가 여기에 가담합니다. 7인방. 돈 되는 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 자산을 다 합치면 러시아 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7인방은 오로지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심각하다. 근데 너무나 권력가들이라 예. 뭐라도 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 옐친을 위한 전략이 어떻게 돼요? 먼저 7인방은 자기들이 소유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선동에 나서게 됩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사에서는 날마다 옐친을 찬양하는 내용이 계속 방송되었고요. 또한 상대 후보 주가노프를 비방하는 광고도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습니다. 자, 당시 광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가운데 적힌 글을 일리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думай и выбирай. 생각하고 선택하라라는 뜻이에요. 위쪽에는 옛날 공산주의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상품도 없고 배급받던 시절이다. 근데 지금은 좋은 상품들이 넘쳐나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주의 시절로 돌아가기 싫다면 잘 생각해서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옐친의 선거 캠프에서 대형 방송사를 거느린 올리가르키가 있었기 때문에 옐친에게 유리한 일방적 편파 방송이 시작되었죠. 와. 그리고 신문에는 주가노프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어떤 부정적 결과가 일어날지 이런 사실들이 쭉 열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리가르키는 방송을 통해서 옐친의 개혁 정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일리아 씨, 혹시 당시에 TV 방송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시기에는 이제 러시아 방송을 이제 틀기만 하면 러시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뭐 군인, 노인, 뭐 인퇴한 직장인 막 나와서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선택한다, 옐친을 찍는다 광고를 많이 만들어 놔서 거의 매 시간 보냈기 때문에.